자, 고의 종류입니다. 첫 번째, 확정적 고의.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고의를 말합니다. 자, 불확정적 고의. 자, 의 보시게 되면 여기에는 미필적 고의, 태길적 고의가 있다 라고 했고, 자, 그러면 미필적 고의를 볼 텐데요. 읽어보시고 인식 있는 과실과의 구별 나와 있죠. 자, 여기를 볼 텐데 노트를 펴보세요. 제가 전 시간에 고의는 인식 플러스 실현의사로 구성되어 있다고 했죠. 이때 인식도 있고 실현의사도 대등하게 있는 것이 확정적 고의고, 인식은 있는데 이 실현의사가 코딱지만큼 있는 것이 미필적 고의고, 코딱지조차도 없는 것이 인식 있는 과실이라 했습니다. 여기서 이 코딱지가 있으면 고의가 되고 코딱지가 없으면 과실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코딱지라고 하는 것이 이 고의범위냐 과실범위냐, 하늘과 땅 끝 차이죠. 그래서 천지 차이입니다. 여기서 이 코딱지가 있다 없다, 있다 없다를 어떻게 구별할래? 그래서 학설, 여러 가지 학설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다수설 판례는 용인설이다 하는 거예요. 용인설. 그래서 자, 이 인식 있는 과실과 미필적 고의는 지적 요소에서는 차이가 없죠. 똑같이 인식 있는 과실이든 미필적 고의든 둘 다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 통설과 판례에 따르는 이 용인설을 취했을 때에는 미필적 고의든 인식 있는 과실이든 결과 발생 가능성을 인식했다는 부분에서는 차이가 없는 거예요. 똑같이 차이가 없다. 차이가 있는 것은 이를 용인했느냐, 용인하지 못했느냐, 이 차이입니다. 이 차이 때문에 고의범위 되느냐 과실범위 되느냐, 그 차이거든요. 그래서 아직은 여러분들이 이를 용인했느냐 용인하지 않았느냐가 아직 가슴에 와닿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사례를 통해서 숙지하는 것이 제일 편합니다. 자, 뭐뭐 해도 좋다, 뭐뭐 해도 어쩔 수 없지, 이렇게 얘기했다면, 그런 생각을 가졌다면 이것은 미필적 고의로 봐서 고의범위로 처리하는 것이고, 에이 설마 그럴 리가, 그럴 리 없다 라고 이렇게 푸념했다면 그것은 인식 있는 과실이 되어서 과실범 처리를 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미필적 고의는 뭐뭐 해도 좋다, 뭐뭐 해도 어쩔 수 없지, 인식 있는 과실은 에이 설마 그럴 리가, 그럴 리 없다, 이것이 인식 있는 과실로 보아서 과실범 처리한다, 이렇게 정리하는 것이 가장 편합니다. 자, 그러면 다시 기본서를 와볼게요. 자, 인식 있는 과실과의 구별 나와 있죠. 자, 형법은 고의를 원칙으로 처벌하고 과실범을 예외적 처벌하고 있기 때문에 따라서 형사책임의 한계를, 즉 고의범 처리냐 과실범 처리냐, 그것을 명백히 하기 위해서 양자의 구별이 필요한 것이다. 따라서 문제점을 보시게 되면 지적 요소는 차이가 없습니다. 똑같이 인식 있는 과실이든 미필적 고의든 둘 다 지적 요소는 다 있기 때문에 차이가 없는데, 문제는 이 의지적 요소, 이 부분을 둘러싸고 견해가 대립된다는 것이죠. 학설은 많아요. 학설은 많지만 우리 수업용으로서는 이 용인설만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방금 말씀드렸죠. 이 미필적 고의 사례에 뭐뭐 해도 좋다, 뭐뭐 해도 할 수 없다, 이것은 고의범 처리하는 거고요. 에이 괜찮아, 괜찮을 거야, 설마 그럴 리가, 이렇게 푸념했다면 이것은 과실범 처리하면 됩니다. 아시겠죠? 잠시 있다가 판례 볼 텐데, 판례를 공부할 때 이게 등장할 겁니다. 뭐뭐 해도 어쩔 수 없지 라는 문구가 나오면 아하, 이것은 미필적 고의, 그래서 고의범 인정해서 해당되는 판례에서 살인죄를 인정했다,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 사례를 통해서 잘 파악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예는 읽어보시고요. 자, 이 도표는 전 시간에 봤고요. 자, 기출문제 정리해 두시고요. 자, 판례 봅니다. 자, 피고인은 고의를 부인하겠죠. 살인죄를 저질렀다 하더라도 일단은 피고인은 오리발 내밀 겁니다. 고의를 부인할 겁니다. 그러면 고의를 부인했다고 해서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따라서 이때는 범의 자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가 없기 때문에 사물의 성질상 그 고의와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다른 말로 정황사실이라고도 하죠. 이것을 증명해서 고의를 끄집어낼 수밖에 없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출제가 된 적이 있고, 자, 밑에도 꺽스 2번 가보세요. 자, 분명 피고인은 살인죄를 범했거든요. 근데 이 친구가 살인죄의 범위를 자백을 안 합니다. 자기는 그래요. 아니다, 난 살인죄로 한 것이 아니라 상해죄,
또는 폭행죄의 혐의만 있었을 뿐이다. 이렇게 그래서 형량을 낮추려고 하는 거죠. 이렇게 주장할 뿐이라고 했을 때에는 자, 수사관들은 이 친구를 조사할 때는 살인죄의 범위가 있었는지 여부는 밑에 경위, 동기, 준비된 흉기 유무 등등 어느 부위를 공격했느냐, 몇 번 찔렀느냐 이런 것들 등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범행 전후를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이 살인죄의 고의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판단해야 되겠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자, 이 지문도 출제가 여러 번 되었기 때문에 정리를 해두시고 여기서 여기를 가로 열고 여기를 가로 닫고 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동기, 흉기 유무 등등등 이런 것들을 뭐라 그래요? 올라가 보시면 이런 것을 간접 사실이라 합니다. 그런 것을 통해서 고의를 추단해 본다. 이렇게 정리를 해 두시고 자, 밑에 팔려 보죠. 자, 형법상 범의 즉 고의가 있다 함은 자신이 의도한 바 행위에 의해서 범죄 사실이 발생할 것을 인식하면서 그 행위를 감행하려고 하는 것이면 족하다는 것이죠. 인식만 있으면 용인만 있으면 고의가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결과 발생을 희망한다. 그러면 틀려요. 살인죄 할 때 이런 판결률이 나온다는 거 정리를 해두시고 출제도 여러 번 되었던 판례입니다. 자, 그 밑에도 살인죄의 범위가 있었는지 여부는 그 밑에 결과 발생 가능성, 위험성이 있음을 인식 동그라미, 예견 동그라미 하면 족하다. 앞에서도 인식 그랬죠? 동그라미 쳤습니다. 그리고 이 고의는 확정적, 불확정적, 그 다음에 미필적으로도 충분하다. 아무것도 아닌 질문 같지만 출제가 여러 번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두시고 자, 아동학대 살해죄에서의 살해의 범위 인정 기준은 이 보통살인죄와 그 기준이 같다는 거죠. 그래서 보통살인죄보다 기준이 작다 또는 크다 하면 틀립니다. 같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살해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 의도가 있어야 되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여느 살인죄와 마찬가지로 인식, 예견, 미필적, 으로서 살해 고의가 인정되고 자, 끊습니다. 자,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해 범위가 없다라고 이제 오리발 내밀겠죠? 자, 그렇다고 다툴 때에는 경위, 동기, 흉기 유무, 종류, 공격 부위 반복성, 그리고 결과 발생 가능성 이런 행동의 유무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 사정을 종합해서 살해의 범위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판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판례를 봅니다. 자, 고의를 인정했던 판례 보죠. 자, 인체의 급소를 잘 알고 있는 무술교관 출신입니다. 군대만 나와도 인체의 급소를 잘 알죠. 특히 이 무술교관 출신은 더 잘 알 겁니다. 자, 이 교관 출신이 어떠한 방법으로 그렇죠? 무술 동작을 취했다는 거죠. 소림사건법처럼 동작을 취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를 가격했습니까? 그렇죠? 성대, 즉 울대입니다. 울대 동그라미를 가격했다라고 했을 때 아, 당연히 살인죄의 고의가 있구나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 밑에도 각이긴 목죄입니다. 줄여서 각목이라고 하죠. 자, 그 다음에 머리를 때렸다는 거죠. 그래서 죽었다라고 했을 때 살인죄의 고의를 인정했다는 판례고 3번을 보면 예리한 칼을 들었죠. 그쵸? 식칼을 들었다는 겁니다. 왼쪽 가슴 부분을 찔렀다는 거죠. 공격 부위가 왼쪽 가슴 부분입니다. 라고 했을 때 찔러서 곧바로 좌측 심장까지 절단됐습니다. 라고 했을 때 살인죄의 고의가 있구나 이렇게 보았고 자, 그 밑에도 길이 30cm 과도죠. 과도를 들고 피해자를 힘껏 찔렀다. 폭행을 당하자 과도를 들고 힘껏 찔렀다 라고 했을 때 당연히 살인죄의 고의가 있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여기서는 뭐 칼을 들었다 할 때 칼에다 동그라미 쳐볼게요. 그 다음 5번도 보시면 자, 꼭 머리나 가슴 등 치명적인 부위가 아니어도 돼요. 자, 이것도 기출됐는데 별표 하나 쳐볼게요. 2020년도 국어 검찰직에 나왔는데요. 머리나 가슴 등 치명 부위가 아니라 하더라도 어디를 찔렀다? 그쵸? 허벅지, 종아리 부위를 찔렀다 할지라도 몇 번 찔렀습니까? 20번 정도 찔렀다는 거죠. 그랬을 때 과다출혈로 사망했다라고 했을 때 이것은 상해치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살인죄가 됩니다. 살인죄의 고의를 인정했다. 이렇게 본 판례입니다. 자,
됐고, 그 다음에 6살 된 여아의 목을 손목으로 3, 4분 동안 눌렀다는 거죠. 라고 했을 때 살인죄의 고의가 있다고 봤고, 자, 무고죄입니다. 무고죄는 확정적 고의임을 요하지 않고 미필적 고의도 충분하죠. 따라서 진실하다는 확신이 없는 사실을 신고했다라고 했을 때 무고죄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봤습니다. 작물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작물일지도 몰라 라는 의심, 이러한 의심을 가졌다라고 했을 때 미필적 고의가 되기 때문에 작물죄의 고의가 인정된다 이렇게 봤고, 자, 9번 판례 유명한 사건이죠. 피해자를 아파트에 유인하였다. 밑에 감금했다. 수차례 아파트를 출입하였다가 마지막에 들어갔을 때 피해자가 이미 탈진 상태에 있었다는 거죠. 바카스를 먹여봤는데 바카스를 못 마십니다. 그래서 그냥 흘러내릴 정도였다는 거죠. 그래서 이 친구는 얼굴에 모포를 씌워놓고 그냥 나오면서, 왜? 이 사람이 주교사라는 선생이야. 학교 선생인데 자기가 데리고 있던 반 아이를 유괴 납치한 거야. 돈 때문에. 아주 유명한 사건이죠. 그나마 제일 나름대로 잘 산다는 집 아이를 유괴 납치했고, 그 당시 돈으로, 이게 80년대 초 판례인데 그 당시 돈으로 4천만 원인가 5천만 원인가 엄청난 거금을 요구했습니다. 현찰로. 라고 했을 때 동료 교사들, 학생들이 눈치를 채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이 사람은 오늘도 출근했었어야 돼, 아침에. 그래서 그냥 나왔다는 얘기는 뭐다? 그냥 출근했다는 거죠. 왜? 지각하면 눈치를 챌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 아이를 두고 떠나면서, 아하, 그대로 두면 죽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나왔다는 거죠. 왜? 병원으로 데려가면 발각됩니다. 그래서 병원도 못 데려가는 거야. 병원도 못 데려가지. 아파트에는 자기 혼자밖에 안 살고 있지. 그쵸? 라고 했을 때 오늘 갔다 오면 아이는 죽어 있겠구나. 그래도 어쩔 수 없다. 죽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출근했다면 돌아와 보니 죽었다는 거죠. 그랬을 때 살인죄의 고의가 있구나. 이렇게 보았던 아주 유명한 판례입니다. 자, 다음. 신빙성 있는 사고 장소에서 무엇인가 딱딱한 물체에 충돌한 느낌을 받았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차를 세워야지. 차를 세우고 쓰러진 사람이 있다면 빨리 병원에 데려가거나 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튀었다는 거죠. 튀었다라고 했을 때 도주죄의 고의가 있구나. 분명 법정에서 물어봤어요. 법정에서 물어보니까 무엇인가 딱딱한 물체와 충돌한 느낌을 받았다는 거야. 그러면 그게 뭐 노루새끼든 다람쥐든 멧돼지든 사람이든, 그러면 인간의 본능이 얼마 가다 차를 세우잖아요. 차를 세워서 왜냐하면 차가 고가니까 우리가 차주 심리를 알잖아요. 뭐 어디라도 기스 나가면 바로 차 세워서 뭐 항의하고 따지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무엇인가 딱딱한 물체를 충돌했다는 느낌을 받았다면 빨리 차를 세워서 주변을 확인해야 되는 것이지, 너가 튀었다는 것 자체가 너는 분명히 알았다는 거야. 알았다라고 해서 뺑소니 혐의를 인정했다. 이렇게 보았던 판례입니다. 미필적이나마 고의가 있다고 봤어요. 다음 판례 보죠. 자, 여관업을 하는 자입니다. 그 외모나 차림을 보니까 나이가 참 어려 보여. 청소년이라고 의심을 할 만한 사정이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신분증 등 기타 이 청소년인지 아닌지를 확인하고 출입을 시켜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신분증을 소지하지 않았다는 이 말을 듣고서 구두로만 연령을 확인했다는 거죠. 구두로만 동그라미. 전혀 뭐다?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라고 했을 때 이 여관업자에게는 이 청소년 출입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다. 이렇게 보았던 판례죠. 자, 그 다음도 이것은 이제 여관은 아니고요. 유흥업소죠. 유흥업소. 그래서 이제 직원들 알바를 뽑으려고 했는데 나이가 어린 애들이 온 거예요. 라고 했을 때 이러한 의무 이행을 다하지 아니한 채 어떠한 의무, 밑에 올라가 보면 뭐 신분증이라든지, 그래서 청소년인지 아닌지 성인인지 아닌지 이런 연령 확인 의무가 있잖아요. 근데 이런 의무 이행을 안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대상자 하는 말이, 이 성인인데요, 미성년 아니에요? 라고 하면서 자기 것도 아닙니다. 타인 거 중에서 신분증도 아니고
건강진단 결과서를 보여줬는데 그것만 확인하니까 당연히 성인으로 나오죠. 라고 했을 때 이 친구를 고용했다는 거예요. 고용했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청소년 고용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유흥업소 업주에게 있다. 이렇게 보았단 판례죠. 결국은 뭐야? 결국은 이 미성년자에 대한 신분 확인을 못한 거죠. 그렇죠? 주민등록증도 없었고 또 건강진단 결과서도 자기 것도 아니고 타인 것이기 때문에. 자, 다음 업주네요. 청소년 출입금지 업소의 업주가 연령 확인 의무를 위배해서 연령 확인을 위한 조치를 아무것도 하지 않았죠.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했을 때 당연히 고의가 있다라고 보았고, 다음 14번도 또 업주 얘기네요. 17세 청소년 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는 청소년보호법 위반죄 공소사실에 대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채용을 보류하거나 거부하지 아니하였고, 그 말은 뭐지? 채용시켰다는 거죠. 신분과 연령을 확인도 하지 아니하였다 동그라미라고 했을 때 청소년 고용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봤습니다. 다음, 자,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는 자가 역시 연령 확인 의무 이행을 다하지 못했죠. 여기서 뭐 이 부분만 동그라미 쳐도 돼요. 그래서 이 친구를 고용했다면 당연히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라고 보았고, 거의 비슷하네요. 여기 보시면 이 12번부터 해서 전부 다 유흥업소 업주 얘기입니다. 12, 13, 14, 15번까지가. 다음, 만취 운전자가 교통사고 직후 취중 상태에서 사고 현장으로부터 수십 미터 혼자 걸어가다가 붙잡혔다는 거죠. 그렇죠? 사고 현장 났습니다. 교통사고 났습니다. 났는데 이 운전자입니다. 사고 났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수십 미터 혼자 걸어갔다는 거지. 라고 했을 때 이것도 뺑소니 의사가 있다. 이렇게 보았던 판례죠. 역시 도주죄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봤습니다. 자, 허위사실 공표죄 나와 있네요. 자, 어떠한 소문을 듣고서 그 진실성에 대해서 강한 의심을 품었다는 거죠. 그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히 공표를 하는 겁니다. 라고 했을 때 고의가 있다고 봤고, 실질적으로 그 내용이 고의라면, 허위라면 역시 허위사실 공표죄가 된다는 판례입니다.